안녕하세요. 평소 유튜브를 자주 듣긴 하지만 이렇게 사연을 제보해보긴 또 처음인 것 같습니다. 누구보다 평범하고 성실한 인생을 살았다고 자부해서 이런 곳에 사연을 보낼 일이라곤 절대 없으리라. 이런 일들은 정말 어떤 사람들한테 생기는 건가 하면서 살아왔었으니까요. 그런데 저에게도 참 이렇게 마음 아프고 속상한 일이 생기고 어디 풀 데가 없어 유튜브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동안 사연을 제보하신 분들도 이런 마음이 아닐까 생각하니 덩달아 마음이 무거워지네요. 구독자 여러분, 구구절절하긴 하지만 제 한풀이 좀 들어주시겠어요? 요즘 흙수저, 금수저란 말이 유행이지요. 저는 어렸을 때를 굳이 따지자면 수저란 것도 있구나 하고 살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 부모님을 교통사고로 한날 한시에 떠나보내고 할머니 손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남들이 가지고 있는 평범한 학창시절에 대한 기억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할머니는 저를 어떻게든 키우셔야 했으니까 하루 종일 무슨 일이든 찾아야 하셨고, 저는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혼자 보내면서 말을 떼고 나서부턴 청소도 빨래도 설거지도 제가 혼자서 해야 하는 것들을 모두 직접 하면서 자랐습니다. 그렇게 혼자 사는 연습을 너무 열심히 했던 탓인지 뭐가 그렇게 급한 것도 아닌데 할머니도 제 곁을 빠르게 떠나버리셨어요. 고등학교 2학년 초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오열을 하면서 병원으로 뛰어가던 기억이 혹시라도 혼자 남아있는 손녀에게 짐이 될까봐 흰 봉투에 고이 담아 서랍 깊숙이 넣어둔 본인의 장례비가 아직도 마음에 멍처럼 남아있습니다. 일찌감치 수많은 이별을 경험하고 나니 저는 남들보다 조금 더 빨리 크고 세상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가정을 꾸리게 된다면 정말 단란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야지. 내 자식만큼은 이렇게 가난 때문에 눈치 보고 힘들게 하지 않아야지. 건강하게 오래 그 곁을 지켜줘야지. 라는 생각으로 고등학교를 채 졸업하지 못하고 취업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제 사정을 딱하게 봐주신 동네 어른 덕분에 그래도 지역에서 꽤 규모 있는 식품 가공 회사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기숙사에 들어가면서 부담스러운 월세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고, 내 몸이 힘들어도 힘든 만큼 돈을 벌 수 있고, 이 돈을 모아가면 지독한 가난도 언젠가는 탈출할 수 있겠지란 생각에 힘든 것도 모르겠더라고요. 정말 한 2년간은 죽어라고 일만 했던 것 같습니다. 가끔씩 연락하는 동창들이 대학에서 학과 MT를 갔네, 소개팅을 했네 같은 소식들을 전해주고, 저는 정말 먼 나라 이야기 같은 그런 소식을 어렴풋이 부러워만 하고 있던 쯤 저는 주야 교대 근무를 하고 돈을 좀 더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에 근무조를 바꾸게 되었고 그때 처음으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거 그렇게 하면 다쳐요. 이거 설명서 안 읽어보셨어요? 설명서가 영어로 되어 있어서 제가 영어는 잘 못 읽어서요. 야간 근무 조립 라인에 있는 설명서는 온통 영어로 되어 있고 번역본은 전임자들끼리 돌려보는 통에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 곁눈질로 버벅거리며 일을 배우고 있는데 남편이 먼저 설명서 안 읽어봤냐고 말을 걸더라고요. 부끄럽긴 했지만 그냥 솔직히 영어를 잘 못 읽는다. 보여주시면 배우겠다 했죠. 짜증도 내지 않고 별다른 얘기도 없이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한 3일 뒤 저한테 막 뛰어와서 머쓱한지 머리를 벅벅 긁으면서 종이 하나를 내밀더라고요. 어, 저도 영어를 잘 못하긴 하는데 사전 찾아가면서 한 거라 들릴 수도 있어요. 모를 수도 있죠. 저는 수학을 제일 못하거든요. 받아보니 영어로 된 설명서에 깨알같이 작은 글씨로 한글 해석을 일일이 다 적어놨더라고요. 제가 민망해할까봐 본인도 모르는 거 많다 덧붙이는 배려가 참 좋았어요. 당시에 공장에 나이 또래가 비슷한 사람이 많이 없기도 해서 그걸 계기로 순식간에 많이 친해졌어요. 저보다 2살 위더라고요. 설명서 줘서 고맙다고 다음 날은 제가 커피를 사고 또 그 주말엔 같이 나가서 밥을 먹고 영화도 보고 저는 항상 빠듯하게 살아서 남자친구라곤 사귀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으니까 그게 연인들끼리 하는 데이트인 줄도 모르고 있었는데 몇 달 지나니 남자친구가 되어 있고 또 그렇게 몇 달이 지나니까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오가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오빠 집에서 나를 좋아하실까? 나는 부모님도 안 계시고 그렇다고 모아둔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겨우 한 달 벌어서 한 달 먹고 사는 사람인데 집안에 보탬이 되는 사람도 아니고 뭐가 예쁘다고 환영하실까 싶어서. 결혼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하니 솔직히 걱정이 되더라고요. 저도 여기저기서 시집살이나 결혼을 반대하는 시댁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으니까요. 그런데 제 얘기를 들은 남편의 얼굴이 대뜸 어두워지더라고요. 어떨 때는 나도 그냥 혼자인 게 낫겠다 싶기도 해. 난 우리 집에서 거의 없는 자식이나 다름없거든. 아마 내가 어떤 여자랑 결혼을 하고 뭐라고 살던지 관심도 없으실 게 뻔해. 형이 하나 있는데 부모님은 오로지 형 생각뿐이거든. 난 대학에 너무 가고 싶었는데 그냥 형 뒷바라지나 해주라고 일찌감치 공장에 들어왔어. 똑같이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이고 똑같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식일 텐데 괜히 어린 마음에 질투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시댁에 인사를 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그런데 인사를 가고 나니 남편이 했던 얘기가 괜한 말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넌 아무리 애가 멍청하고 생각이 없다지만 어디 네 형 아직 장가들지도 못했는데 근본도 없이 먼저 장가를 가겠다는 소리를 하니? 장유유서라는 것도 몰라? 어디 또 여자라고는 지처럼 비리비리한 걸 데리고 와가지고. 네가 지금 이렇게 결혼을 해버리면 니네 형 장가들 때 지네 집 챙긴다고 축의는 제대로 하겠어? 지 식구 지 마누라 챙긴다고 형이고 가족이고 냅다 내팽개쳐버리겠지. 그런 거 아니에요. 말씀 함부로 하지 마세요. 제가 미리 결혼하면 형 결혼 자금 안 보탤까봐 걱정돼서 그러시는 거예요? 얘는 툭 하면 지혜미를 아주 돈독 오른 사람으로 싸잡지 아주. 네가 그런 게 네 형이랑 딴판인 거야. 어머님은 정말 남편을 어디서 주워왔나 싶을 정도로 내놓은 자식 취급을 하셨습니다. 남편이 집에서 그런 소리를 듣고 그런 취급을 받는 동안 아주버님은 눈 하나 깜짝 안 하시고 과일을 드시면서 TV를 보시더라고요. 결국 저희는 말이 좋아 예단비였지 아주버님의 결혼 자금을 미리 드린다는 면목으로 모아놓은 돈의 절반 가까이를 시댁에 드리고 나서 조촐하게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면목이 없다면서 결혼 후에도 계속해서 미안하다는 얘기를 했지만 솔직히 전 아주버님 결혼 자금이라고 하더라도 좋더라고요. 제대로 된 가족이 없어 봤던 탓일까요? 가족을 위해서 돈이든 뭐든 할 수 있다는 게 참 부럽기도 하고 남편의 한탄이 종종 투정처럼 들리기도 했어요. 결혼을 하고 나니까 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더군요. 저희는 정말 아무런 지원 없이 결혼하자마자 작은 단칸방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님은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따로 저녁을 먹자는 연락을 주시더라고요. 어머님, 이쪽이요. 넌 미리미리 와서 고기도 좀 바로 먹을 수 있게 구워두고 해야지. 애가 이렇게 센스가 없어도 뭔. 다음에 가족 모임 있을 때는 최소한 1시간 전에는 미리 와서 숟가락 젓가락 좀 깔아두고 고기도 구워두고 해라. 네, 그럴게요, 어머니. 오늘 내가 너 보자고 한 이유는 다른 게 없다. 네가 정말 가족도 없이 커서 이것저것 못 배웠을 거 아니야. 결혼하고 나서 어떻게 한 번도 소식이 없더라? 어머님이 말씀을 좀 직설적으로 하시는 편이라 한 번씩 저렇게 툭툭 말씀하실 때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나이 드신 분들이 뭐 늘상 그렇지 하고 저도 그렇게 마음에 크게 담아두진 않았어요. 그런데 좀 의아하긴 했죠. 저도 결혼한 지 얼마 안 되고 있으니까 야간 근무 아니면 그래도 저녁 시간에는 꼬박꼬박 전화도 드리고 있었거든요. 전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용돈 말이다. 둘이 벌어서 그렇게 없이 사는 것도 아닐 텐데 왜 여정 용돈 보내드릴게요 하는 소리가 하나도 없어. 내 아들이긴 하지만 걔도 참 양심도 없어. 내가 지를 공짜로 키워준 줄 아는 거지. 사람이 사람 하나 키우는데 얼마나 정성을 쏟고 돈을 많이 들여야 하는 줄 아니? 내가 밥 다 먹고 계좌번호 하나 보낼 테니까 다음부터는 둘이 각출을 하든 뭘 하든 월급날 30만 원씩 꼬박꼬박 이체해라. 하시더라고요. 저는 다른 집안도 다 그렇게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나 보다 생각했었어요. 집에 가서 남편에게도 바로 이 얘기를 전했죠. 남편은 기가 차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어머님한테 뭐 물심양면 지원이라도 받았으면 모르겠는데 형 챙기느라 자기는 늘 뒷전이어서 걸어 다니고 나서부터는 집에서 용돈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다면서요.
심지어 용돈을 보내라고 알려준 계좌도 어머님 계좌가 아니라 형 계좌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집에서 무슨 도움을 받았다고 사지 멀쩡한 형한테 매달 30만 원씩 용돈을 붙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 자랑이라고 마누라 불러다 앉혀놓고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너 10달 동안 품고 내 배 아파서 낳고 너 갓난아기 때 똥기저귀 갈아주고 했던 거 시급으로 따지면 한 달에 100만 원씩 받아도 모자라. 알아? 네 모자란 마누라도 가족이라고 품어주면 감사한 줄 알아야지. 아, 그리고 니네 형이 지금 집 대소사 다 처리하고 있으니 형한테 보내라고 하면 그런가 보다 하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말이 많아 너는 항상?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은 남편이 왜 어머니 하나 못 이겨먹냐 이런 생각도 하시겠지만 저희 어머님 정말 보통 분이 아니세요. 저렇게 한번 찍소리라도 냈다 싶으면 너는 갑자기 머리가 어떻게 된 거냐부터 시작해서 하루 종일 저랑 남편한테 번갈아 가면서 전하는 기본이고 집에 찾아와서 왜 그렇게 대들고 따지고 드냐. 그것도 안 먹히면 아주버님까지 대동해서 회사로 불쑥 찾아오시기까지 하니까 결국 인연을 끊거나 어쩔 수 없이 원하는 대로 해드리거나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 부모 자식 간 인연 끊기가 쉬운 일인가요? 그래서 여태 대부분 어머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흘러가면서 살아왔던 거죠. 남편도 그런 생활이 오랫동안 반복되다 보니까 이렇게 입씨름하는 게 결국 의미 없는 일인 걸 알아서 어쩔 땐 싸우지도 않고 그냥 내내 하고 넘어가기도 해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하고 나서 점점 남편 혼자해서 저까지 둘이서 아주버님을 모시고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아주버님 어디 문제 있는 거 아니시냐고요? 전혀요. 여러분도 이름만 들으시면 아 거기 하는 이름난 중견기업 과장이세요. 남편 얘기 들어보니까 어머님이 셋째 며느리인데 손님 며느리들이 딸만 5이라 엄청 구박을 받고 있다가 아주버님을 낳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순식간에 집안에서 어머님도 신분 상승되고 아주버님은 정말 등굣길에 업어서 날랐을 정도로 귀하게 컸다고 합니다. 저희 남편이 둘째로 낳았는데 당연히 형님만큼은 못 되니 자연스레 찬밥 신세가 됐고요. 아주버님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온 식구들이 부등부등 한 탓인지 자기밖에 모르는 고집스러운 성격으로 자라서 40이 넘으셨는데 여직 결혼도 못 하셨고요. 솔직히 어떤 여자가 그렇게 유난스러운 아들을 데려가겠어요. 결혼 생활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머님의 요구도 조금씩 과해지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매달 30만 원씩 용돈을 보내라고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정말 남편이랑 같이 살려고 결혼을 한 건지 아주버님을 모시러 시집을 온 건지 의심스러울 정도더라고요. 예, 너 이번 주에는 교대 근무표 나오면 나한테 바로바로 보내라. 제 근무표를요? 무슨 일 때문에 그러세요? 내가 시어머니가 돼서 며느리가 무슨 시간에 출근하고 퇴근하는지 그것 좀 알고 싶다는데 뭐 못할 질문이라도 했니? 무슨 그거 가지고 기겁을 하고 난리야. 아내가 다른 시어머니들처럼 출퇴근 시간에 무난 전화를 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유난 떨지 말아라. 남편한테 물어보니 남편한테는 딱히 그런 말씀을 안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어머님이 저랑 좀 가깝게 지내고 싶으셔서 시시콜콜한 것까지 물어보고 싶으신데 제가 괜히 과민 반응한 건가 싶어 민망해져서 얼른 이번 주 근무표를 보냈습니다. 마침 이번 주는 주간이기도 해서 퇴근하고 나면 시댁에 한번 들러 어머님이랑 밥이라도 한 끼 같이 먹어야겠다 생각하고 있었죠. 예, 너 퇴근 일찍 하지? 내가 우리 재구집 주소랑 비밀번호 찍어놨다. 오늘 가서 보니까 냉장고에 반찬이 하나도 없더라. 내가 허리가 안 좋아서 도저히 움직일 수가 있어야지 말이다. 네가 일찍 퇴근하면 마트에서 장이랑 좀 봐서 재구집 가서 반찬도 좀 해서 냉장고도 채워놓고 바닥도 좀 쓸고 닦고 해놓고. 애가 맨날 야근인가 뭔가 한다고 집에 와서 살림할 시간이 어디 있어. 빨래도 좀 깔끔하게 해놓고 가라. 속옷은 손빨래 해놓고 괜히 세탁기 쓰면 옷감 망가지니까. 얘기를 듣는데 너무 황당해서 벙찌더라고요. 어머님은 저를 며느리가 아니라 무슨 식모 정도로 생각하시나 싶었습니다. 주간 근무라 퇴근을 일찍 한다지만 다음날 출근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걸 떠나서 아주버님 혼자 사는 집에 가서 반찬을 해놓으라고 하질 않나 청소에 속옷 빨래까지요. 저희 집 살림도 빠듯하게 하는 마당에 장 보는 돈은 누가 주고
제가 그 집 가서 일이라도 하면 누가 일당이라도 준답니까? 아무리 가족이 소중하고 우선인 저라지만 그건 너무하다 싶어서 저도 한마디 했죠. 어머님, 아주버님 반찬 걱정돼서 그러시는 거면 제가 저희 집 반찬할 때 조금 더 넉넉하게 해서 아주버님 댁에 나눠드리고 할게요.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저도 주간 근무 끝나고 나면 저희 집안일하기도 빠듯해서 그리고 속옷 빨래까지 하면 아주버님이 민망해 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예, 내가 너 무식하다고 한 번이라도 뭐라고 한 적 있었니? 짐승도 걷어주면 은혜를 갚는 법인데 넌 어쩜 애가 결혼했다고 이렇게 낯세가나 안 바꾸고 다른 소리를 하는 거야? 이제 뭐 결혼했으니까 네가 이 집 안주인이라도 된 것 같고 그래? 넌 혼자 사는 아주버님이 안쓰럽고 짠하지도 않니? 네가 애가 있어 뭐가 있어. 둘이 사는 살림살이에 대봤자 얼마나 된다고 그렇게 유세를 떨고 자빠졌어? 형제끼리 서로 잘 돕고 살 거라고 생각해서 나도 별다른 소리 안 했는데 너 제대로 해놓는지 안 해놓는지 내가 가서 검사할 테니까 그런 줄 알아라. 어머님은 정말 못 배운 사람 가르치듯이 전화를 붙잡고 30분도 넘게 훈계를 하셨어요. 그리고 전화를 끊으신 후에도 분이 풀리지 않으셨는지 기어이 저희 집으로 찾아오셔서 아주버님 집까지 끌고 가서 내가 네가 일 하나 제대로 못하나 이렇게 아픈 몸까지 이끌고 와야겠냐며 투덜거리시고는 냉장고에 반찬통을 가득 채우고 밀린 빨래를 다 하고 나서야 저를 겨우 집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아주버님 집에서 살림이란 살림은 다 하고 온 통에 정작 야간 근무를 끝내고 온 남편이 먹을 반찬은 제대로 챙겨놓지도 못해 마음이 답답하고 속상할 따름이었죠. 그런데 정작 남편조차도 그런 어머니와 아주버님에게 큰 소리 한 번 내지 못하고 그동안 늘 그랬듯이 참고 넘어가는 게 가장 속상했습니다. 그러던 중 저희에게도 아주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결혼 1년 차의 저희에게도 아이가 찾아오게 되었어요. 당장 살림살이가 나아지지 않은 상황에서 앞으로 아이는 또 어떻게 낳고 길러야 하나 걱정스럽기도 했지만 정말 제가 꿈꾸던 행복한 가정으로 한 발자국 나아가게 된 것 같아서 기뻤습니다. 임신 소식을 알게 됐을 때 좁은 방에서 남편과 끌어안고 한바탕 울고 집 앞에 있는 고깃집에 가서 둘이서 삼겹살 3인분을 시켜 배 터지게 먹었어요. 손을 잡고 들어오면서 제가 먼저 남편한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죠. 오빠, 대학 가서 공부해보고 싶은 생각 없어? 갑자기 무슨 대학? 그리고 내 주제에 무슨 대학이야. 이제 우리 열무 낳아서 키우려면 야간이며 연장이며 더 열심히 살아도 모자란데. 내가 그런 사치 떨고 있을 새가 어딨겠어? 우리 열무 생각해서 하는 얘기야. 나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내가 대학에 갔으면 더 잘 되지 않았을까. 누가 조금만 더 공부 좀 시켜줬으면 잘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안 해. 그런데 오빠는 다르잖아. 나 오빠가 근무 끝내고 들어오면 혼자서 책상에 불 켜놓고 문제집이며 뭐며 푸는 거 다 봤어. 그거 수능 공부하는 거 아니야? 사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남편은 주변 사람들의 칭찬이 잦아있어요. 머리가 아주 똘똘하다. 공부를 더 했어도 잘했을 놈인데 공장에 있을 인재가 아닌데 아쉽다면서요. 결혼을 하고 나니까 저도 아쉬운 마음이 더 크게 들더라고요. 더군다나 본인이 못 마친 공부에 대한 욕심이 있는 것 같아서 그게 가장 속상했어요. 본인이라고 어디 대학을 안 가고 싶었겠나요? 저도 이 집에 시집 오고 나니까 알겠는걸요. 어머님은 분명 아주버님만 챙긴다고 또 제 남편은 뒷전이었을 거고 저도 저희 아이에게 대학까지 나온 똑똑한 아빠를 선물해 줄 수 있으면 제 몸이 좀 부서지고 힘들더라도 뭐든 할 수 있겠다 싶은 마음이 컸거든요. 오빠, 나 정말 괜찮아. 나 아직 젊잖아. 막달까지는 나도 무리 없이 일도 할 수 있고 우리 아이 낳으면 이사 가려고 모아놓은 돈도 있어서 오빠 걱정 안 하고 공부할 정도는 돼 우리. 그리고 나서 오빠가 지금 여기보다 좀 더 좋은 직장 들어가고 그래서 열무도 나도 더 행복하게 해주면 되잖아. 무슨 걱정이야. 제 말에 남편은 벼랑간 가로등 밑에 주저앉아 펑펑 울더군요. 한 번도 저한테 직접적으로 말을 한 적은 없었지만 누구보다도 대학을 가고 싶어 했었던 남편이었으니까요. 술만 마시면 형이 다른 건 다 부럽지가 않은데
자기도 대학을 보내줬으면 적어도 형보다는 더 죽도록 공부해서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자기도 너무너무 공부를 하고 싶었다고 그랬었거든요. 정말 아이처럼 엉엉 소리내며 오는 남편을 보니까 저도 괜히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세 식구는 한 번 더 열심히 살아보자 결심을 했죠. 남편은 그렇게 일과 수능 공부를 병행하기 시작했고 정말 공부한 지 딱 1년 만에 3년제 전문 대학교에 합격했어요. 저도 그때쯤에서 회사를 잠시 그만두게 됐고 육아휴직을 써보려고 했는데 마음처럼 쉽게 되지 않더군요.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오랫동안 마음속에 묵혀뒀던 꿈을 이뤘던 것과는 별개로 저희가 아이를 낳고 나니 현실의 어려움들이 실감나게 다가오더라고요. 몸이 어느 정도 풀리고 나니 저라도 빨리 다시 나가서 일을 시작해야겠다 하는 마음뿐이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손주를 안고 무작정 어머님을 찾아갔어요. 네가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냐? 병원에 있는 줄 알았더니. 어머님 바쁘셔서 병원도 못 와보셨잖아요. 그래도 손주 얼굴은 보여드려야지 싶어서 오늘 집에 오자마자 데리고 왔어요. 한번 안아보세요. 어머님은 손주를 봐도 시큰둥한 태도셨죠. 제가 진통을 시작하고 아이를 낳은 이후에도 병원에는 남편을 제외하고 어머님이나 아주버님 아무도 오시지 않으셨어요. 남편은 괜히 당신 애 낳는데 가족들까지 다 달려들어서 북적거리면 부담스러울까봐 안 오신 것 같다고 수습했지만 저도 어렴풋이 알고는 있었죠. 남편에 대한 집안의 차별이 저한테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걸요. 그래도 저도 제 가족을 지켜야겠다는 생각으로 뻔뻔하게 손주를 안고 어머님한테 찾아갈 생각을 먼저 했네요. 어머님, 사실 드릴 말씀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다는 제 얘기에 대번에 눈빛이 달라져서 아이를 얼른 다시 제품에 안기시고는 뭐냐고 하시더라고요. 우물쭈물하다 저도 어렵게 이야기를 꺼냈어요. 다른 건 아니고 혹시 오전에 2시간 정도만 아이 좀 봐주실 수 있나 해서요. 어머님 잠깐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 연우 정말 순하고 착해요. 아침잠도 많아서 귀찮게 할 일이 거의 없을 거예요. 저 정말 어머님한테 육아 떠넘기려고 하는 얘기도 아니고 연우 아빠 방학 때는 또 연우 아빠가 보면 되거든요. 제가 아침에 잠깐씩이라도 나가서 일을 좀 하고 싶은데 주변에 아이 맡길 곳이 도저히 없어서 어떻게 좀 안 될까요, 어머니?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죠. 공부하라고 등 떠밀어준 남편한테 부담 주고 싶진 않았고 제가 나가서 단돈 10만 원이라도 더 벌어와야지 새 식구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생각을 어머님이 조금은 이해해 주실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 얘기를 들으시더니 표정을 확 구기시곤 곧 불호령이 떨어지더라고요. 아주 둘이서 꼴값이란 꼴값은 다 떨고 다니는구나. 내가 언제 걔 대학 가라고 등 떠밀었어? 언제부터 그렇게 공부를 하겠다고 환장을 했다고. 지가 지금 그 나이 먹어서 무슨 판검사라도 된대? 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된다고 대학을 나오고 공부를 하고. 아휴, 웃기지도 않는다고 그래라. 너네 형님이 아직 결혼도 못하고 있고 이번에 차라도 제대로 바꿔야겠으니까 돈 좀 보태라고 했을 때 뭐라고 그랬어? 어머님, 저희 정말 살림살이가 그렇게 여유 있는 편이 아닌 거 어머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아주버님이야 좋은 회사도 다니시고 집도 있으신데 차 바꾸신다고 저희한테 돈을 보태라고 하시니까 저희는 아이 낳으면 이사 가려고 모아둔 돈이었는데 그걸 달라고 하시니까 당장 드릴 수가 없었어요. 죄송해요. 니네 맨날 나한테 입버릇처럼 뭐라고 하니? 어머님, 매달 30만 원씩 용돈 보내는 것도 빠듯해요? 이 여우 같은 게 그렇게 먹고 죽어도 돈 없다고 난리를 쳐놓고 네 남편 대학 보낼 돈은 어디 땅에서 떨어졌나 보지? 그렇게 먹고 죽어도 없는 살림에 애는 덜렁 낳아놓고 나가서 돈은 벌어야겠으니까 다 늙은 네 시어머니한테 애는 떠맡기겠다. 막말로 네가 애미가 있길래 애비가 있길래 애 하나 덜렁 낳아놓고 나한테 홀랑 던져놓고 베트남 여자들처럼 어디 도망가 버리면 내가 무슨 수로 찾겠어 그걸? 난 절대 그렇게 못하니까 애를 내다 버리든 니네가 핏똥을 싸든 난 모르겠으니까 알아서 해라. 집에다 할돈이나 제대로 하고 도와달라는 소리를 하는 거지. 어디 염치도 없게. 그렇게 저는
아이를 안고 그대로 돌아오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엔 정말 막막하더군요. 당장 일을 해야겠고 품에 안긴 갓난 아기는 빽빽 울어대지. 이걸 어쩌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저희 둘은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미친 듯이 노력하면서 살았습니다. 아침에는 제가 아이를 돌보고 남편이 학교를 마치고 돌아오면 또 나가서 식당에서 서빙을 하고 밤 늦게까지 설거지를 하고 남편 방학 때 서로 오전, 오후 아이 보기와 일하기를 교대로 진행하면서 24시간 중 잠자는 시간 몇 시간을 제외하고는 쉴 새 없이 몸을 움직이면서 살았습니다. 시댁의 도움 없이 남편과 제가 그렇게 딱 3년을 버티고 나니 거짓말처럼 숨통이 트이더라고요. 어느새 아이도 부쩍 자라서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게 되었고 어린이집에 보내고 나니 저도 시간적 여유가 생겨서 다시 원래 다니던 공장에 복직을 할 수 있게 됐고요. 저희 남편이 고생 제일 많이 했죠. 3년 동안 학업과 육아를 병행하면서 실은 내색 한 번은 안 했지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도 휴학 한 번 안 하고 학과 수석으로 졸업을 했네요. 오빠, 정말 고생했어. 난 오빠가 뭐든 잘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동안 학교 다니고 애 보고 하느라 정말 고생 많았어. 우리 이제 앞으로 좋은 일들만 있을 거야. 그러자 남편이 머쓱하게 웃으면서 무언가를 내밀더라고요. 졸업장과 꽃다발 그리고 합격 증서였습니다. 연우 엄마, 모자란 집에 와줘서 그래도 하나뿐인 내 가족들이라고 등 돌리지 않고 늘 챙겨줘서 진심으로 고마워. 당신 덕분에 나도 평생 꿔봤던 꿈을 이룰 수 있었고 우리 연우한테 멋진 아빠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 같아. 다른 건 몰라도 내가 그거 하나는 꼭 약속할게.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세 식구 먼저 지킬게. 믿어줘서 고마워. 전문대를 졸업한 남편은 그래도 지역에서 꽤 이름난 중견기업 사무직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어머님께도 이 기쁜 소식을 전했죠. 손주를 보고서도 시큰둥하셨던 반응의 어머니였지만 그래도 아들 일이라면 누구보다 기뻐하지 않을까 생각했었어요. 그래도 3년간 저희가 고생한 것을 바로 곁에서 보셨으니까요. 벌이가 나아졌으면 너네 용돈을 좀 올려도 되지 않겠니? 그동안 뭐 없이 산다고 죽는 소리를 하도 해대는 통에 나도 별 소리를 안 하고 있었는데 해도 바뀌고 있으니 니네도 이제 좀 살만해지지 않았어? 연우 아빠가 이제 막 회사를 들어간 상태라서요. 어머님, 저희 연우 어린이집도 들어갔고 이제 슬슬 이사도 해야 할 것 같아요. 언제라고 월세집에서 살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뭐 지금 나한테 결혼할 때 집이라도 하나 장만 안 해줬다고 쿠살이라도 주는 거야 지금? 너한테 용돈 올려달라는 소리를 할 때마다 이렇게 눈치를 주니 내가 서러워서 죽어버리던가 해야지. 그러는 너는 시집 올 때 뭘 해왔니? 제대로 된 혼수를 해오긴 했어? 뭐 예단을 해오긴 했어? 요즘에는 며느리들이 시집 올 때 집이고 차고 시댁 선물까지 바리바리 해서 온다는데 어디 부모도 없는 꼬질꼬질한 빈털터리 몸만 덜렁 오는 거 받아줬더니 이게 뻑하면 기어올라? 어머님, 제가 부모가 없긴 왜 없어요. 조금 일찍 돌아가셔서 그렇죠. 싸우자고 한 얘기 아니에요. 저도 형편 나아지면 용돈 먼저 제일 올려드리고 싶죠. 저희 이사만 가고 나면 정말 용돈 50만 원으로 바로 올려드릴게요. 어머님은 결혼한 지 좀 돼서 대가리만 굵어진다면서 제 머리를 툭 치시더라고요. 남편과 어머님 사이의 관계를 생각해서 늘 웃으면서 좋게 넘기긴 하지만 어머님이 한 번씩 이렇게 부모도 없는 애를 거둬줬다는 얘기를 하실 때마다 저는 집에 가서 아이를 끌어안고 얼마나 우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부모님이 없긴 왜 없나요? 낳아주신 부모님도 계시고 온 정성으로 키워주신 할머니도 계시는데 다만 지금 곁에 안 계실 뿐이죠. 그리고 저 시집 올 때 그렇게 빈털터리로 오진 않았어요. 저희가 공장에서 죽도록 일하면서 모아놓은 돈의 절반 가까이를 예단비랍시고 어디 외국에서 결혼할 때 내는 지차금처럼 내고 결혼한걸요. 거기다 그 돈은 말이 좋아 예단비지. 아주버님의 호주머니로 죄다 들어갔다는 것도 결혼하고 나서야 다 알게 됐지만 그래도 결혼 생활하면서 그런 거 가지고 쓸데없는 분란을 만들고 싶지 않아 한 번도 대들거나 큰 다툼을 했던 적도 없었습니다. 남편도 가만히 있는데 제가 뭐라고 나서나 싶어서요.
저희 집은 좀 부족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모자라지 않게 그렇게 단란하고 끈끈하게 가정을 이루면서 살고 있었어요. 남편은 늘 시댁이 저를 함부로 대하거나 자기도 모르게 아주버님의 뒤치다꺼리를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저한테 늘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저도 천륜을 끊어낸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저 우리 세 식구 행복하면 된다며 남편을 달래곤 했었죠. 그런데 정말 천륜은 끊어낼 수 없는 것인가 하고 속상해할 수밖에 없었던 일이 또다시 저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너 지금 바쁘니? 이제 막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어요, 형님. 무슨 일이세요? 집안에 좀 큰일이 생겨서 재수 씨랑 데리고 우리 집으로 좀 와라. 너희도 우리 가족인데 집안 대소사는 다 같이 이야기를 해야 하지 않겠어? 어느 날 퇴근을 하고 돌아온 남편에게 아주버님이 다급하게 집으로 와줄 수 있냐는 연락을 하셨습니다. 저는 솔직히 안 좋은 예감이 들었지만 어쩌겠어요. 아주버님 말대로 저희도 가족이고 집안의 대소사는 함께 상의하고 해결하는 게 맞으니까요. 저희도 서둘러서 아이를 데리고 아주버님 집으로 달려가니 이미 집에는 어머니까지 와 계시더라고요. 연우야, 어른들끼리 얘기하시라고 저기 방에 들어가서 잠깐 놀고 있을까? 엄마가 금방 갈게. 어머니까지 다들 무슨 일이세요? 평소 같으면 불같이 화부터 내실 어머니도 어쩐지 앉아서 한숨만 푹푹 쉬고 계시고 아주버님도 선뜻 말을 꺼내지 못하시고 고개만 푹 숙이고 계신 게 보통 일이 아니다 싶었죠. 상의를 하자며 불러놓고 누구 하나 입을 떼는 사람이 없으니 저희는 그저 답답할 노릇이었고요. 그렇게 한참을 있다가 결국 어머님이 먼저 입을 떼셨습니다. 내가 살면서 이런저런 억울한 일은 다 겪어봤지만 이런 일은 또 처음이야. 너희 형 지금 이름에 빨간 줄 그이게 생겼어.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 요즘 꽃뱀 이런 거 많잖아. 아무래도 그거한테 호되게 잘못 걸린 모양이야. 네가 한번 얘기해봐. 뭐 어떻게 된 거라고? 아, 내가 진짜 무슨 성추행을 했겠냐고. 아휴, 진짜 다시 생각해도 어이가 없어서. 하여튼 요즘 것들은 돈 뜯어내는데 아주 도 같았다니까. 우리 부서에 새로 들어온 신입이 있는데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당연히 애가 회사에 적응도 잘 못하는 것 같고 해서 내가 신경 좀 써줬지. 뭐 회사도 버스 타고 다니는 것 같으니까 당연히 나이도 어린데 먼 거리를 버스 타고 다니는 게 왔다 갔다 힘들어 보여서 차로 몇 번 태워다 준 적도 있고. 아, 그리고 차 태워서 데려다 주는데 거기서 멀뚱멀뚱 가만히 있겠어? 아, 그냥 예의상 남자친구 있냐 이런 거 물어본 것밖에 없어. 나도 걔랑 나름대로 친해졌다고 생각했고 분명히 그 기집애가 먼저 나한테 꼬리를 쳤다니까. 데워다 주셔서 감사하다고 커피를 사다 주지 않나. 여튼 회식 자리에서 취해서 좀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아가지고 정신 좀 차리라고 어깨 몇 번 두들겨주고. 아니, 너무 취해서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으니까 차라리 술 좀 깨고 가면 좋을 것 같아서 잠깐 쉬었다 가는 게 어떠냐. 그거 한마디 했다고 별 지랄을 다 하면서 날 성범죄자로 몰고 가더라니까. 듣는 순간 머리가 어지럽더군요. 아주버님의 평소 행실을 생각하면 아마도 꽃뱀으로 몰리는 저 어린 여자아이는 100% 피해자가 맞을 거다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지만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어떤 미친 사람이 술에 취했다고 어깨를 두드리고 잠깐 쉬었다 가자고 하겠습니까? 아주버님이 자기 입장에서는 구구절절 얘기했지만 아마 어깨를 두드린 게 아니라 주무른 거였을 거고 쉬었다 가자는 말도 모텔 앞에서 그랬겠죠. 제가 그 사회초년생의 입장이었던 적도 있었기 때문에 다시 생각해도 치가 떨리는 대목입니다. 내가 우리 아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니네가 말해봐라. 얘가 어디 그런 짓을 할 사람으로 보이냐? 어디 새파랗게 어린 계집애가 돈에 눈이 획가닥 뒤집혀가지고 나쁜 것만 보고 배운 거야. 거기도 보고 배운 게 없으니까 그런 짓을 하겠지. 어른이 고생한다고 다독여주면 감사하다고 절을 해도 모자랄 판에 어디 우리 아들을 그런 파렴치 안으로 몰아세우고 지금 뭐 경찰서에 고소까지 해서 이거 빨리 해결 못하면 회사에서도 문제 생길 판이라고 하더라. 소송까지 가면 내가 100% 이기지. 이 계집애 아주 괘씸해서 내가 무고죄로 다시 고소할까도 생각하고 있어. 어리고 예뻐서 오냐오냐 해줬더니 아주 끝도 없이 기어오른다 이거지. 니네가 이거 문자 봐봐.
과장님 저 이제 안 참을 거예요. 난 처음에 문자가 이렇게 와서 이 당돌한 계집애 봐라. 얘 회사하고 다니는 걸 보면 가관이야. 누구 보라고 맨날 치마에 스타킹만 신고 와가지고 여튼 발라당 까져서 안 참는다는 얘기를 하니까 나한테 고백이라도 하려나 했지. 이게 그동안 나랑 했던 문자, 전화, 차에서 했던 얘기까지 싹 다 녹음을 해놨다고 전화를 해서 협박하더라고. 아주버님이 무고죄로 다시 고소할까 생각하실 정도로 당당하신다고 하니까 설령 고소를 당하신다고 하시더라도 떳떳하시면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 거 아니에요? 남편이랑 저까지 자리에 앉혀놓고 이렇게 저급하고 답답한 소리를 쏟아내는 아주버님이 한심하고 짜증스러워서 네, 저도 참지 못하고 비꼬는 투로 한마디 했네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니 오히려 멍청한 사람 취급을 당하는 건 저였어요. 으이그, 이 멍청아. 요즘 대한민국 법이 뭐 제대로 되어 있긴 하니? 그냥 뻑하면 여자 편이야. 그래서 우리도 지금 여기 모여 앉아가지고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당연히 우리 아들은 떳떳하지. 그건 하늘이 알고 땅이 알아. 그런데 요즘은 그냥 그렇게 나 당했어요, 내가 피해를 입었어요 하고 머리채 잡고 끌고 들어가면 죄 없는 사람도 순식간에 죄인 돼서 나오는 거야. 난 눈에 흙이 들어가도 우리 아들 이름에 빨간 줄 그이는 꼴 그거 못 본다. 못 봐. 그 얘기까지 듣는데 정말 마음 같아서는 어머님 눈에 흙이라도 한 줌 퍼다가 뿌리고 아주버님 이름에 빨간 줄 제대로 긋고 처벌받게 하고 싶은 마음뿐이었죠. 그런데 남편을 보니 남편도 굉장히 당혹스럽고 고민되는 표정이더라고요. 저라고 왜 남편 심정을 이해 못하겠나요? 당장 하나밖에 없는 혈육이 전과자가 되게 생긴 판인데 자기가 어떤 식으로라도 도움을 주면 그런 일은 생기지 않을 걸 뻔히 알고 있는데 어떻게 쉽게 모른 척을 할 수 있겠어요. 저라도 그건 어려웠을 거예요. 네가 한번 얘기해봐. 어떻게든 네 형부터 살려야 하지 않겠어? 그렇게 멀뚱멀뚱 앉아있지만 말고 얘가 당장 여기서 전과자 되고 회사도 잘리고 해봐라. 얘 어떻게 사회에 다시 복귀도 못하고 정말 전과자 낙인 찍혀서 평생 쓸모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게 되는 거야. 무슨 성범죄자들은 한번 그렇게 딱지 붙고 나면 어디 취직도 잘 안 된다더라. 너 정말 네 형 그렇게 놔두고 싶은 거야? 그래서 뭐가 필요하셔서 저희를 부르신 건데요. 저희도 여태 없는 살림에 간이고 쓸개고 다 빼서 형님 도울 만큼 다 도왔잖아요. 그러자 아주버님이 태도가 돌변해서 남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남편 손을 꼭 부여잡더라고요. 맨날 어머님 뒤에 숨어서 틱틱거리면서 협박 같은 부탁만 했지 이런 반응은 처음이었어요. 상황이 많이 급하긴 급한가 보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죠. 형제 좋은 게 뭐냐. 우리가 아무리 지지고 볶고 있어도 엄마 한 배 써서 나온 피를 나눈 형제잖아. 아우야, 형님 한 번만 도와줘라. 너도 알다시피 내가 저축을 해놓길 했니 뭘 했니. 지금 이대로라면 정말 엄마 말대로 꼼짝없이 성범죄자 낙인 찍혀서 어디 다시 취업도 못하고 인간 쓰레기처럼 평생을 살아야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그 정도 잘못은 안 한 것 같다. 나 이렇게는 혼자 못 죽어. 우리 회사에 나처럼 무고하게 성추행 낙인 찍혀서 고소당했던 과장이 하나 더 있는데 거기 말로는 대형 로펌 끼고 소송 들어가서 오히려 혐의 없음으로 그 소송이 끝나버리고 상대방 여자를 무고죄로 다시 역고소했다고 하더라. 내가 그 여자 역고소해서 형사면 민사면 죄에다 걸어가지고 무고죄부터 명예훼손까지 아주 넣을 수 있는 죄목은 싹 다 넣어서 인생을 조져버릴 거니까 그때 합의금 받으면 너한테 빌렸던 돈은 다 갚을게. 딱 이번 한 번만 소송 비용 빌려주면 내가 정말 평생 그 은혜 안 잊고 살게. 그렇게 무릎을 꿇고 싹싹 비는 아주버님을 바라보던 남편은 한숨을 푹푹 쉬면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솔직히 너무 고민됐습니다. 저희가 직장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 당장 모아둔 이 돈을 아주버님께 빌려드린다면 저희도 포기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졌으니까요. 남편 대학을 보낸다고 미룰 수밖에 없었던 이사도 또다시 미뤄야 하는 상황이었고 아이는 이제 금방 또 커서 초등학교에 들어갈 텐데 저희라고 언제까지 월세밥만 전전하면서 살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요? 거기다가 아주버님 말로는 소송만 잘 끝나면 저희에게 그 돈을 무사히 갚겠다라고 하셨지만 그 말도 마냥 믿을 수만은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저희가 결혼 생활하면서 아주버님께 그런 식으로 돈을 빌려드리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갚지 않았던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으니까요.
빌린 돈은 갚지 않으면서 아주버님의 집은 점점 더 넓어졌고 차는 점점 더 좋은 차로 바뀌었지만 어쩌겠습니까? 빌려준 놈들이 호구를 하고 저희만 호구같이 그렇게 살아왔던 거였죠. 그런데 그런 호구짓을 한 번 더 자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답답하게만 느껴졌지만 그렇다고 또 어쩔 도리가 없더라고요. 아주버님, 이 돈 저희한테도 엄청 큰 돈이에요. 저희도 이제 연우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못해도 월세집은 탈출해야 하지 않겠어요? 힘들게 모은 돈이니까 이건 꼭 상황 나아지시자마자 갚을 거라고 생각하고 빌려드릴게요. 약속 꼭 지켜주세요. 예, 너는 그렇게 꼭 한마디씩 더해서 네 점수를 깎아먹더라? 우리 아들이, 돈 떼먹을 인간으로 보이니? 내가 보증을 서마. 애가 돈을 안 갚으면 나를 갖다 어디 팔아서 콩밭을 떼던지 뭐라던지 해서 그 돈 갚으면 될 거 아니야. 당장 지 아주버님이 죽게 생겼다고 이렇게까지 무릎까지 꿇고 비는데 나 같으면 그 돈 그냥 주겠어. 아휴, 우리 아들 진짜 짠해서 어쩌면 좋아. 큰 결심을 하고 어렵게 돈을 빌려드리는 건 저희인데 아주버님은 어머니께만 연신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저희는 또 꽂아놓은 버릿자루 신세가 되었습니다. 어쩌겠어요. 약속은 약속이니까 정말 덜덜 떨리는 손으로 통장과 도장을 건네고 어머님한테 욕이란 욕은 다 먹어가면서 제 이름으로 아주버님과 차용증을 작성했어요. 먹고 싶은 거 참아가면서 입고 싶은 거 참아가면서 그렇게 애써 모았던 돈이 매번 시댁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 서운하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남편에게 하나밖에 없는 형제를 잃게 할 수는 없으니까요. 여보, 고마워 진짜. 이번에 나도 정말 큰맘 먹었어. 고맙다는 소리는 기대도 안 해. 형님이 저 돈 안 갚으면 나도 형님 얼굴 정말 안 보고 살 자신으로 그렇게 빌려주자고 한 거야. 어려운 일일 텐데 그래도 당신이 그렇게 결심해줘서 정말 고마워. 우리 아주버님 한번 믿어보자. 이번엔 그러지 않으실 거야. 안 좋은 일은 꼭 한 번에 연달아 겹쳐서 찾아온다고 하죠. 그래도 아주버님의 일을 잘 해결했다고 생각했는데 좋은 마음을 베푼 것과 달리 안 좋은 일들이 저희에게 겹쳐서 찾아온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다니던 공장의 사정이 갑자기 어려워지면서 저는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게 되었어요. 당장 모아둔 돈이라고는 한 달치 급여 수준밖에 안 되는 퇴직금밖에 없는데 남편 혼자 벌어서 생활비를 어떻게 감당해야 하나 막막한 상황이었죠. 그렇다고 마냥 집에서 쉬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나서 신문 배달부터 김밥집까지 단기로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가 있다고 하면 열일 제쳐두고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 달력을 보니 어머님의 생신이 얼마 남지 않았더라고요. 퇴근을 한 남편을 불러 앉혀놓고 상의를 했죠. 저희는 늘 어머님의 생신에 현금으로 100만 원 정도 봉투를 해서 드렸었거든요. 미안해. 이번 생신 때는 우리 생활비도 그렇고 아무래도 그렇게 챙겨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아. 아주버님 소송 관련해서는 소식 없으시지? 아직 소식이 없네. 엄마도 이해하실 거야. 우리가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형님 소송 때문에 그러던 건데. 자기도 너무 부담 갖지 마. 그래도 괜히 하던 걸 안 하니까 죄송하네. 내가 잘 말씀드릴게. 대신에 식당은 소고기 집으로 해서 내가 예약할게. 다른 건 몰라도 생신인데 식사는 잘 챙겨드려야지. 그렇게 찾아온 어머님 생신, 저는 괜히 용돈을 못 드린다는 죄송함에 새벽같이 어머님 댁으로 찾아가 미역국을 끓이고 저녁에 소고기를 먹으러 가자며 평소에 떨지 않았던 애교도 떨어보고 온갖 노력을 다했던 것 같아요. 어머님도 생신이라 그러신지 별다른 타박 없이 좋아하시더라고요. 다행이다 싶었죠. 그렇게 저녁 소고기집에서 어머님과 아주버님, 저 남편, 아이까지 모두 모여서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일찌감치 밥을 다 먹고 놀이방에 가서 놀고 있고 저는 선물에 대한 말씀을 드릴 타이밍만 보며 고개를 굽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아주버님께서 테이블 밑에서 명품 쇼핑백을 꺼내시는 게 아니겠어요? 짜잔, 우리 엄마 생일이라고 내가 명품백 하나 장만했지. 어디 나가서 기죽으시면 안 되잖아. 아이고, 이게 다 뭐야. 우리 아들밖에 없다. 그리고선 어머님이 너넨 뭐 없냐는 식으로 저희 쪽을 쳐다보시더라고요. 솔직히 저희는 아주버님을 보면서 황당했죠.
제가 직장에서 갑자기 퇴직하게 된 이후로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 저희도 살림이 빠듯해서 조금씩이라도 갚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에 당장은 어렵다고 딱 잘라서 말하시고는 갑자기 저런 명품 선물이라뇨. 어머님, 죄송해요. 저희가 올해는 정말 사정이 빠듯해서요. 아주버님 소송 마련하는 것도 그렇고 저도 갑자기 직장을 그만두게 돼서 오늘은 소고기 맛있게 드시고 내년에는 저희가 못했던 것만 이런 걸 해명하고 있어야 된다는 자체가 참 서러웠지만 그래도 어머님께 이런 저희 사정을 말씀드리면 이번 한 번만큼은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어렵사리 말을 꺼내고 있는데 얼굴에 뭔가 뜨끈한 게 날아왔습니다. 벙찐 얼굴로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어머님이 제 말을 끝까지 다 듣지도 않으시고 씹던 고기를 제 얼굴에 뱉어버리시더라고요. 뭐? 소고기 맛있게 드시고 입 다물어라. 내가 니들 키운 비용 청구를 했어 뭐랬어. 겨우 이딴 소고기 사주면서 입 다물고 있어라? 옛다. 난 안 먹을 테니까 도로 가져가라. 넌 시집 올 때부터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더니 애미애비 없는 것들이 이런 데서 태가 난다고. 또 시작이구나. 체념하고 눈물을 참으려고 하는데 제 옆에 앉아있던 남편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어머님의 뺨을 정말 짝소리나게 올려 붙였습니다. 어머님은 뺨을 부여잡고 어버버하고 있고 아주버님도 처음 보는 남편의 모습에 벙쪄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이 집구석에서 나한테 아무것도 안 해줄 때 유일하게 내 편에서 날 위해서 모든 걸 다 해줬던 사람인데 감히 누가 함부로 얘기하고 함부로 대해? 내 가족한테 함부로 하는 사람 가족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야. 당신들 오늘부로 내 가족 아니니까 앞으로 나한테 돈 달라는 연락하지 말고 눈에 띄지도 마. 알겠어? 내 눈에 띄면 죽도록 패버릴 거니까. 특히 너 이 한심한 자식아. 여보. 아이고 이놈이 키워줬더니 지 애미 뺨을 때리고 동네 사람들 여기 좀 보세요. 네, 동네 사람들 여기 좀 보세요. 며느리가 죽도록 번 돈 지 큰아들이 나가서 여자 주무르고 성추행범 될까봐 벌벌 떨며 합의금으로 다 물어주고 툭하면 애미 애비 없다고 하질 않나. 내가 크면서 집에서 돈 한 푼 받아간 적 있어요? 그동안 같이 살아온 정을 생각해서 이 정도로 하고 끝내는 거니까 동네 시끄럽게 만들지 말고 조용히 가세요. 남편은 아주버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내팽개치고는 놀이방에 가서 저희 아이와 저를 챙겨서 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뒤로 시어머니는 정말 미친 사람처럼 매일같이 저희 집에 밤이고 낮이고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고 고함을 질러댔죠. 남편이 경찰에 신고할 필요 없고 한 번만 더 내 눈에 띄면 진짜 가만두지 않겠다고 질질 끌고 건물 밖에 내팽개치고 난 이후로는 그마저도 잠잠하시더라고요. 아주버님께 빌려준 돈도 반환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남편한테 가족과 연을 끄는 거 괜찮냐고 물어보니 자신에게 가족은 이렇게 우리 세 식구뿐이라고 하더라고요. 차라리 저도 마음이 편합니다. 천륜은 끊어낼 수 없다고 하지만 어쩌면 남편의 가족은 그 천륜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저희 세 가족 행복한 일만 남았겠죠. 사연 들으시는 분들, 저희 세 식구가 앞으로 저희가 꿈꾸던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보내주세요.